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수능특강 사회문화 4번, 그죠? 예,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독서 교재 124쪽에 나와 있는 사회문화 4번. 이 지문을 오늘 하는데, 오늘 영상은 사회문화 4번 지문하고 요 다음에 나온 5번 4번과 5번 지문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4번에 나와 있는 이 사회학 지문이에요. 이것도 예, 사회학 지문인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요 개념, 그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소유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 다음에 데이터 경제에 관한 어떠한 특징, 그래서 데이터의 어떠한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떠한 소유권을 누구한테 인정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정 대상. 그래서 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두고 상반된 어떠한 주장이 나오는데, 요 지문의 핵심이 바로 요 데이터의 어떠한 소유권의 인정 대상에 대한 어떠한 상반된 주장, 요 상반된 의견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이 지문 뒤쪽 부분 보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의, 그죠? 두 가지의 이 개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데이터의 특성과 아까 말했던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가지고 있는 그 주장의 특징,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잘 독해하면서 기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이제 데이터의 개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래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념을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이 개념을 먼저 확실히 좀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죠?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뭐야? 이 자체가 바로 지식혁명이 되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데이터. 중심 단어 딱 떴죠? 중심 단어 딱 떴습니다. 데이터.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 이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 재화는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뭐야? 돈이잖아, 돈, 화폐. 일종의 재화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데요. 우선 데이터는 정보로서 특정 어떠한 용도에 이 데이터가 사용이 되면 더 이상 그 외에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여기 나오네. 네. 한 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화폐는 일단 내가 한 번 사용하면 끝나잖아. 근데 데이터는 한 번 사용하면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뭐야? 비경합적 성격이라고 여기 나오잖아. 이런 성격을 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다시 투입된다는 점에 이 데이터를 하나의 뭐로 보는 거야? 자본재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 하락한다. 이런 것을 딱 표시해 놓으라 했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해. 그래서 데이터 공유는 사회 전체 효용을 이렇게 수치 관계에서 이미 반드시 표시해 놓으라 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하락되므로 데이터 공유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반대 관계내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요 말. 그죠? 체크 잘 해놓으시고요. 그죠? 또한 대부분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 행동과 관련된 거래. 그래서 최근 빅데이터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이란 말은 하나로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거잖아. 집적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야? 여기 나오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점에, 그렇지,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여기 나오네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다.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반면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 또 수집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한계 비용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점점 뭐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결국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대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하지만 이 구축 단계 끝나면 추가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한계 비용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0이 된다는 거죠. 0. 따라서 결론도 나왔네. 데이터 수집 생성을 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지.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라는 거. 왜? 결국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 그러면 어차피 더 이상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0이기 때문에 계속 기업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최적화 상태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단의 개념. 여기에 잘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문단은 그래서 여러분 개념 잡아야 될 게 뭐야? 선생님이 아까 요 지문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잖아. 데이터의 어떠한 개념부터 잡으셔야 되겠죠. 앞에.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일반적인 재화, 화폐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랐다. 그죠? 계속 재생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요구돼야 된다는 시점에서 기업들도 무제한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그죠? 많이 이제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최적화된 상태라는 의미가. 그죠?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얼른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결국 이렇게 그 데이터의 어떠한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도 하나의 권리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럼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그죠? 그랬을 때 배타적 지배권 및 나왔습니다. 이게 중심 단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데이터 소유권. 이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그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보유자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여기에 대해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현행법상에서는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이런 거에 표시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 수집하고 축적해 이게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빅데이터 대기업이 많이 생성되고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대기업과 같은 여기 나오죠.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만약에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걸 인정하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또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거죠. 긍정적인 전망. 지금 요 표시한 거는 그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잖아. 근데 봐봐. 느낌 딱 오니? 그러나 다른 얘기 하겠죠. 빅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 막강한 경쟁력 때문에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이 유통으로 얻는, 그러니까 유통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그죠?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그리고 거래 비용을 일으켜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야? 이거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잖아.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독서 수업 시간 때도 정규 수업 시간 때도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개념의 비교, 개념의 장단점을 반드시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해놓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 수능시험 패턴이, 수능시험 독서지문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항상 개념 정의하고 그 개념의 또 구분들 있죠. 다른 어떠한 또 부가적인 개념들의 설명. 그죠? 이게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독서지문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따로,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나왔죠. 결론은. 결국 뭐래요?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데이터를 축적한, 그죠?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결국 기업의 몫이라는 거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그죠? 이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랍니다. 결국 여기서의 이 데이터의 어떠한 데이터의 소유권을 두고요.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은 뭐야? 데이터 소유권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줘야 된다 라는 입장이 두 번째 문단의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어떠한 전망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와 달리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이번에 데이터 소유권이 빅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여기 나오죠. 즉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움직임도 존재한대요. 그죠? 빅데이터를 만드는 그 정보의 주체, 그 생산자들에게 있다. 그랬을 때 뭐래요? 개인정보는 우리 또 현행법상 또 어떻게 나오니?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통제, 그죠? 그러니까 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간의 긴장관계가 생긴다. 그러니까 법이 끼어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된다는 거. 이때 이 법은 여기 나오죠. 자기의 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는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만 보장하는 거죠. 법은요. 자기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만 보장하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수익까지는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죠? 아까 그 빅데이터의 그 양산은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을 바로 뭐야? 데이터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그 정보의 제공자에게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귀속해야 된다. 그죠? 그 정보 제공자한테는 그 소유권을 좀 인정해줘야 된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나온다는 거죠. 이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정보 제공자를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그죠? 소유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지닌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나의 만약에 개인정보를 넘김으로써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깔려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번째 문단에서의 그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주장은 소유권은 그 데이터 생산자한테 있다는 거죠. 생산자. 그죠? 예. 그죠? 앞에 두 번째 문단은
그 데이터 보유자한테 소유권을 줘야 된다는데 이건 반대잖아. 아니야. 데이터 생산자에게 소유권을 줘야 된다. 맞아?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야? 이번에 그 데이터 소유권을 두고 누구한테 줘야 된다? 데이터 생산자에게 소유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서로 지금 상이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역적 관계 나왔어. 뭐 또 딴 얘기 좀 하려나 봐요. 그죠? 그러나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과는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정보 주체, 여기 나오죠? 정보 주체의, 그죠?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했을 정도로 여기 나오죠?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그죠? 대가를 받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또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 이렇게 소유권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뭐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죠?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그죠?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죠? 데이터의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정보 주체, 그죠? 그 데이터의 그 정보를 만드는 그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결국 뭐니? 어떻게 보면 그 세 번째 문단의 서브가 되는 문단인데, 결국 한계를 보인다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데이터 생산자에게 아까 뭐라 했어요? 생산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 그랬죠? 이거에 대한 한계점을 네 번째 문단에게 실어 놓게 된 거죠. 이해돼요? 생산자한테 소유권을 인정했을 때의 한계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포인트는 딱 여기 나오죠. 다 필요 없어. 거래 비용을 어쨌든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소유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지속될 것. 이 두 가지를 한계점으로 꼽고 있는 거죠. 그죠? 이 한계점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뭐래요? 결국 이러한 데이터는 그 특성상, 앞에 우리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들이 공유되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이런 여지가 없어. 이미 빅데이터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 데이터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재하는 것 또한 분명하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이제 결론을 볼게요. 효율적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아예 빅데이터를 공개해버려.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특정 플랫폼에 집적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보장해서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마지막 문단에서는 결국 그 데이터 이 소유권과 관련된, 그죠? 관련된 어떠한 논의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 이 지문의 핵심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소유권을 두고 상반된 어떠한 주장, 이 상반된 주장이 포인트를 했죠. 항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독해가 끝나시면 항상 좀 정리를 좀 해놓는 좀 이러한 습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혼자 독해 공부하실 때, 그죠? 결국 이제 이거였잖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소유권의 어떠한 상반된 주장, 요게 포인트였잖아, 얘들아. 맞지 않니? 요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노트나 이런데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연습할 때요. 여러분들 독서 연습하실 때. 결국에는 이제 이 데이터 소유권을 두고요. 얘들아, 이 데이터의 이 소유권을 두고 상반된 주장은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첫 번째는 뭐야? 두 번째 문단이었나요? 자, 데이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보유자한테 있죠. 데이터 보유자한테 있다는 거죠. 보유자한테 이제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 드린 거, 또 기억이 납니까? 이 보유자에게 있었을 때, 무슨 전망? 자, 긍정적인 어떠한 전망이 있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맞아? 됐어요? 그럼 긍정적인 전망은 뭐였니? 데이터 소유권이 보유자에게 있을 때 긍정적인 전망을 데이터의 두 번째 문단 있잖아. 데이터의 합법적인 유통. 그죠? 네.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그죠? 투자를 촉진한다. 이런 내용들의 어떠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던 반면에, 하지만 데이터 소유권이 보유자한테 있을 때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전망은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기업이,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아까 첫 번째 문단에 누구라 했어요? 거기 기업이죠. 그러기 때문에 보유자인 이 기업, 그러니까 데이터 소유권의 보유자가 기업이자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죠? 이럴 경우에 기업의 이른바 승자 독식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런 식으로 좀 나눠줘야 된다. 그죠? 나눠서. 반면에 데이터 소유권이 이제 누구한테 있어? 생산자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어요? 데이터 소유가 생산자에게 있다. 그럼 생산자한테 있을 경우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죠.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생산자가 데이터 소유권이 생산자한테 있을 때 긍정적인 전망은 뭐야? 기업의, 그러니까 생산자는 각각 정보 주체들이죠. 데이터를 만드는 각각의 개인들한테 데이터 소유권이 있으면 기업이 모델은 기업의 부가 집중되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잖아. 하지만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죠. 거의 마지막 문단이었잖아. 뭐야?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할 때보다 거래 비용이 각각의 개인들이 데이터를 거래했을 때 거래 비용이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내신 지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출제가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 상반대 주장을 놓고 요런 것들 긍정 부정 요런 것들 있잖아. 요런 것들을 객관식이나 또는 서술형 문제로 좀 내지 않을까라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면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여기였으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사회문화 4번 지문 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좀 넘기셔가지고요. 128쪽에 사회문화 5번 지문
이 5번 지문은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 접근하시기가 좀 쉬운, 난이도가 그렇게 여러분들 이때까지 뭐, 선생님하고 다양한 소재, 그죠? 독서 지문을 많이 좀 읽어왔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중하 난이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중하 정도 난이도의 좀 지문의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지문 역시 이제 또 사회학 지문으로서 우리 그 모든 이제 국가에는 이제 박물관도 이제 박물관 알잖아요. 박물관. 유물 같은 거 전시해 놓는 거 박물관. 이 박물관이 그 해당 국가, 해당 사회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해당 국가,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 박물관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박물관의 역할. 그래서 이제 신박물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박물관학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결국 국가에서 박물관이 갖고 있는, 그죠? 박물관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은 뭐냐? 이거를 다룬 사회 지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개념 잡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을 또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개념 정의가 바로 나오죠. 뭐래요? 신박물관학의 중심 단어죠. 이런 용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새로운 신자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박물관학? 이게 뭐야? 이라는 요 용어가 알려지게 된 것은 피터 보고, 이 학자 나왔죠. 이 사람이 쓴 신박물관학이라는 책에 의해서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좀 더 가볼게. 이 책에서 버거는 박물관학이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영역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박물관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박물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박물관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이게 박물관학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 특히 버거는요, 박물관의 행정, 관리, 운영과 관련된 방법론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반대죠. 구박물관학. 나왔어요. 요 두 개의 개념을 서로 뭐 해야 되겠다? 우리 또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거 비교하는 거 나오잖아. 그죠? 예, 또 우리가 비교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결국 구박물관학이라고 했던 건 박물관의 행정, 관리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결국 구박물관학에서는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며, 박물관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으로서 피터 버거가 말한 신박물관학을 주창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지문에 명쾌하게 나오네. 보세요. 여기 딱 체크해야 되겠죠. 결국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을 단순히 보존,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게 아니래. 뭐래? 박물관의 사회, 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자는 게 버거가 말한 신박물관학의 개념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뭐야? 구박물관학과 그죠? 박물관학의 어떠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결국 구박물관학의 어떠한 그 문제점들이 그동안 나타났기에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학이 나와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버거가 말한 신박물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 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신박물관을 주장했던 이 버고, 그죠? 이 주창자들은 박물관 르네상스, 즉 이 의미가 바로 뭐야? 박물관 건설 붐을 통해 박물관이 전시품 보존의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시설이라는 이런 제한된 의미에서 머물지 않고요.
그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 그 다음에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났다고 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유물 전시가 목적이 아니야. 사회 변동과 발을 같이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게 이 신박물관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예시 들어주겠죠. 항상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라 했죠. 예시 들어주는 거 이해하라 그랬어요. 자, 1980년대 영국 박물관은 대형 쇼핑몰이나 놀이공원과 경쟁하며 수익성이 높은 전시를 개최하고 또 박물관 안에 상점을 두는 등의 변화를 도모했어요. 그러면 이 이전에 구 박물관 학자들은 박물관이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박물관이 표방하는 고급 문화 가치를 파괴한다. 당연히 이 구 박물관 애들은 비판하겠죠. 근데 반대인 신 박물관 학자들은 박물관의 관람객을 소비자로 간주하는 상업화 경향은 이거는 지금의 사회 변동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거야. 박물관을 배타적인 고급 문화 공간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게 박물관 학자들의 주장이 되는 거죠. 또한 이런 변화는 신박물관 학자들에게 박물관이 사회적 은유는 뭐 은유법을 얘기하는 거게 되겠죠. 은유라는 사실을 또 입증하는 근거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죠? 결국 이 박물관을 쉽게 말하면 박물관을 어떻게 여긴 거야? 박물관을 사회적 은유로 여겼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뭘 기억해야 돼요? 신박물관 학자들이 말한 박물관을 사회적 은유라고 했다는 건 이런 거야. 바로 위에 문단에서. 박물관에 관람으로 오는 사람들 전부 소비자로 여겨. 그래서 상업화 전략을 통해서 그죠? 관람객 수를 많이 증가시켜. 이런 것들은 사회 변동의 흐름에 이제 대세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바탕으로 앞에 나왔던 구 박물관 학자들은 당연히 이걸 비판하겠죠. 두 개의 어떤 개념을 또 비교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가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박물관 학자들은 더 이상 박물관에는 구 박물관 학자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표준화되고 전형적인 이제 관람객은 존재해야 안 한답니다. 관람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박물관을 지탱해온 가치체계의 해체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그죠? 이제 박물관의 모습을 개혁을 하려면 예전의 관습, 행정만 하고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운영했던 이런 구 박물관 학자들의 낡은 관습을 이제 철폐시켜야 된다는 게 신박물관 학자들의 생각이잖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을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 몇몇 연구자들과 컬렉터들을 위한 보관 창고로 인식하면서 전시품의 보존, 관리, 그 다음에 박물관의 방법론에 대해 집중하는 구 박물관학을 이제 변화해야 될 대상으로, 그죠? 결국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박물관학자들은 구 박물관학을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서 딱 규정해 버렸다. 누가? 신박물관학자들이. 요거만 딱 체크하면 되겠죠. 나아가 또 신박물관학자들은 구 박물관학자들의 박물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극복하고요. 박물관의 아까 얘기했죠? 사회 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이제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포인트 여기죠. 여기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박물관 학자들의 생각이죠. 박물관의 사회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되냐,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 근본적 박물관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해되니? 여기 딱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박물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박물관이 사회 변동을 담아내는 방식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가시화되거나 전시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박물관과 관련된 역학, 이 역학관계는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를 의미하잖아. 관계, 즉 여기 나오죠. 박물관의 운영 주체나 또는 박물관의 관람객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제 분석적으로 이 말에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제고하는데 힘써요. 계속 지금 반복되는 단어 뭐야? 박물관이 이제 사회문화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박물관은 단순히 뭐만 하면 안 돼. 유물 전시에만 그치는 게 아니야. 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해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의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그죠? 결국 박물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어요? 사회, 그렇지. 문화적 역할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 누가? 신박물관학자들이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그러면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누가 박물관을 통제하고 있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말은 결국 누가 하고 있냐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하는지. 참고로 이데올로기는 여러분들 알고 이념 같은 거 맞죠? 이념, 생각. 어떤 생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답니다. 또한 특권 계층의 사적 컬렉션이 공박물관으로 전환돼 이게 마치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답습하게 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또 나오죠. 이러면 안 된다. 박물관은 어때야 된다. 박물관은 소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여기 나오죠. 변화하는 사회 특성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해라. 사회 문화적 기관 또 여기 포인트 박물관을 한 국가의 사회 문화적 기관으로서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 신박물관학자들이. 그래서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는 말. 이 말은 그 구박물관학자들이 그동안에 주창해왔던 특정한 가치, 이데올로기를 배제, 좀 없애버리고 여기 또 나오잖아. 사회문화라는 말 또 나오죠. 사회문화를 객관적으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박물학자들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신박물학자들은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에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큐레이터 역할의 변화. 큐레이터는 여러분 알죠? 그 전시물 갖다 설명해주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즉 큐레이터가 특정 계층이나 기득권을 위한 전시기획 전문가에서 벗어나 최대한 박물관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기 또 포인트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큐레이터의 역할이라는 거. 또한 박물관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 내의 사회 문화를 보여주는 저자로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결국 다시 한번 여기 강조하고 있네. 박물관을 소수의 기득권이 아닌 다수 대중한테 돌려줘라. 결국 포인트. 이게 아닌 소수의 기득권이 아닌 다수 대중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게 신박물관학자들의 입장이죠. 이는 박물관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무슨 공간? 그렇죠. 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대화 공간으로 변모시켜서 다원적이고, 이런 말 중요하죠. 차별화된 발언들이
그 안에서 결국 뭘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며 뭐하자? 공존하게 하자는 게 신박물관학자들의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신박물관학자들의 생각은 뭐야? 신박물관학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 박물관은 어떻게 된다?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죠?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무슨 공간? 터킹하는 대화 공간으로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지문은 그 박물관학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었고요. 박물관의 역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사회문화 4번 지문에서도 그 데이터 소유권을 이제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상반된 주장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뭐야? 개념 비교가 또 나왔죠. 무슨 학과 무슨 학? 구박물관학과 신박물관학의 비교. 요거를 또 개념을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에 4번 그 사회문화 4번 지문보다는 좀 쉽죠. 일단은 구박물관 학자들의 어떠한 이야기들과 여기 신박물관학 요 사람들의 어떠한 입장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구박물관학은 여기 학자들은 그동안 박물관이 뭐에만 의존해왔던 운영, 그죠? 행정과 뭐 관리, 운영에만 한계점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연구하는 학문, 그죠? 예, 이런 것만 연구하는 학문으로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박물관을 뭐로 본 거야? 이 사람들은 그죠? 쉽게 말하면 그 전시품 보존 맞죠? 예, 전시품의 어떠한 보존 이런 어떠한 기능만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전시품 보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그런 어떠한 그 학문의 모습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하고자 신박물관학자들이 뭐래요? 이번에 신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이 단순히 행정, 관리, 이러한 연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박물관의 뭐의 역할을, 그죠? 이거 계속 반복적인 단어 나왔죠? 반복적인 단어 나왔잖아. 뭐야? 그렇죠. 사회, 문화적, 그죠? 사회, 문화적 역할을 굉장히 뭐였어요? 강조했잖아요. 누가? 신박물관학자들이.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박물관을 전시품 보존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박물관을 결국 뭐야? 하나의 뭐로 본 거야? 박물관을 사회 변동, 그죠? 사회가 어떻게 변동에 따라서 그죠? 변화하는 박물관이라는 게 변화하는 어떠한 취향, 그죠?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 기관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의 입장 차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제 이 사회문화 5번 지문은 과연 한 국가 내, 한 사회 내에서 박물관은 이제 어떤 역할이냐? 박물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 입장 차이가 나타났잖아. 박물관학과 신박물관학의 입장 차이. 요게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삼아 주셔야 되는 내용이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두 지문, 사회문화 4번, 5번 지문을 한번 분석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우리 회원여고 친구들은 시험 전에 이제 그 과학기술 지문도 나왔잖아요. 과학기술 지문 선생님이 또 분석 영상 또 올리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신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또 우리 3학년 친구들은 특히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내신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뭐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러야 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또 열심히 공부하는 또 그런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 과학 기술 지문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